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사가 만들어지게 된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관해서 제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 용어를 먼저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몇 가지 용어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흔히 제가 SFC 운동원일 때 흔히 많이 겪던, 특히 경상도에서 많이 겪던 경험인데, 우리는 전통적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인 웃는 사람들 다 아마 경험이 있거나 그렇게 했는 사람 봤을 텐데, 웨스터민스터가 결코 아니고 웨스트민스터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라는 거는 영국에 있는 수도원, 성당의 이름인데요. 정식 명칭은 웨스트민스터 세인트 피터 참사회 성당,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줄여서는 런던의 베드로 성당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웨스트와 민스터를 붙인 거죠. 서쪽 수도원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007 스카이폴에 보면 실제로 이게 그렇죠. 나오는데 웨스트민스터 애비가 나오는데 괜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토르에도 나옵니다. 혹시 토르의 가장 망한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는 전반적으로 잘 모르네요. 되게 잘 모르시네. 성경 읽고 기도만 합니다. 아. 거의 수도원 같이 살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네. 토르의 가장 망한 영화인 다크월드에 보면은 토르가 전철을 타고 가는 모습이 나오죠. 화면 한번. 네. 전혀 안 보이구나. 여기 보면은 토르의 저 담배 피는 거 밑에 보면은 ARING 이렇게 나와 있죠. 저기 차링 크로스라고 하는 네, 감사합니다. 차링 크로스라고 하는 전철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혹시 그리니치로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다음 장면에서 네, 이 장면에서 전철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링 크로스에서 이쪽으로 가면 그리니치가 나오고 이쪽으로 10분만 가면은 웨스트민스터 애비가 나오게 됩니다. 네, 불 다시 켜주시고요. 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께 사실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정확히 이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니까 네네. 건물을 딱 짚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런던 시내예요. 손가락이 좀 부족할까? 현모양처님 잠깐 여기 나와주시고요. 네. 네. 자, 현모양처님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손을 이렇게 들면은 이쪽에 영국 왕실이 있는 버킹엄 궁전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에 런던 지금 시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착해요. 네. 이쯤에 체링 크로스가 있는 셈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이 수도원은 베네딕트 수도회 소속 수도원이었고, 왕궁 바로 근처에 있고, 또 바로 근처에 국회의사당도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왕실 전용 또는 국가 전용 수도원 예배당 같은 느낌이고요. 얼마 전에 그 왕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식도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 더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또 있습니까? 네. 먼저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게 이제 소위 얘기하고 있는 영국인데요. 저기서 이제 보시는 쪽에 왼쪽에 있는 긴 섬이 있고 오른쪽에 조금 짧은 섬이 있는데 긴 섬을 두고 브리튼 섬이라고 부릅니다. 요 브리튼 섬이랑 그리고 저 작은 섬의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연방이 연합된 국가가 바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영국입니다. 그래서 흰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잉글랜드고, 파란 색깔이 스코틀랜드, 초록색이 웨일즈, 그리고 빨간색이 북아일랜드입니다. 그래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기가 다 국대가 다 다르다는 거 아시죠? 웨일즈의 비운의 스타 베일이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웨일즈 하면 긱스입니다. 긱스 모를 것 같아요. 여기 잘 모를 것 같아. 저분 아시는 것 같아요. 긱스 아세요? 불륜의 아이콘 긱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총회나 이런 거 할 때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이름들이 나오는데 요거를 다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역사를 좀 이해하려면 영국 역사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건 알겠는데 이 구분이랑 정확히 어떤 연관이 좀 있습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이제 보시다시피 가장 큰 지역 그리고 유럽 대륙이랑 가장 가까운 지역이 바로 잉글랜드입니다. 그래서 잉글랜드가 저 브리튼 섬에서의 영향력이 가장 컸습니다. 근데 이 잉글랜드의 종교는 영국 국교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였고, 파란 색깔 조금 작은데 스코틀랜드가 장로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저 섬의 주도권을 성공회가 가져가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던 시기에는 이 잉글랜드가 좀 쭈그러들게 되고 스코틀랜드가 조금 더 강성하게 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설명이 사실 너무 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밤을 새워야 되고 저는 집에도 못 가고 배는 계속 고프게 되기 때문에 조금 짧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책이라도 좀 추천해 주세요. 네, 그럼 제가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책이 있는데 먼저 스코틀랜드 종교계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 중에 한 명이 있는데요. 김중락 교수라고 하는 경북대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쓴 스코틀랜드 종교계 역사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고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 바로 흑곰북스에서 나온 특강 종교계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황희상 씨가 지었습니다. 형제의 썰풀하고 흑곰북사하고 뭐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뭐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거기 유명세에 얹혀서 가고 싶다. 사실 우리가 곱살이 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하트 10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개가 어려워요. 10개가. 황희상님이 소개를 해주면 갑자기 그래서 천재 확 뛰어.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도 잘 부탁합니다. 네. 한 번만 제발. 보고 있나요? 근데 보겠죠. 댓글 태그 해주시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제가 작업한 유 교수의 우리 신조 수업이다. 이야. 깔끔하죠? 일단 때깔이 나네요. 네, 일단 좀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초록색 약간 잔디밭 같은 느낌이죠? 봄왕국의 약간 엉뚱입니다. 감사. 네. 그럼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1620년대로 가야죠. 좀 많이 갑니다. 네, 원래 요거 영국 종교 역사 다루려면 1590년대쯤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훅 건너뛰어서 1620년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이때 제임스 1세가 있습니다. 제임스 1세. 네, 제임스 1세 스코틀랜드 왕으로서는 제임스 6세였는데 이때 당시에 잉글랜드 국왕인 엘리자베스 1세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왕위 계승서의 1위였던 스코틀랜드의 국왕인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왕까지 같이 겸하게 됩니다. 우리로 치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콩가루 집안이거든요, 유럽이. 그래서 이제 통합왕이 되면서 제임스 1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임스 1세가 왕이 되었는데 아이러니한 건 스코틀랜드에서 자라서 장로교회 교인이었지만 장로교를 아주 증오했습니다. 그렇죠.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네. 장로님 아들 중에 그렇죠. 막 나가는 사람들 그렇죠. 많죠. 본인 과거 얘기. 제 얘기는 아니에요. 본인 얘기는 아니고. 제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네, 당시에 이제 스코틀랜드의 주요한 목사님들, 왕을 지도했던 목사님들이 너무 열심히 많아가지고 못 따라오는 제임스를 되게 혼냈어요. 뺨을 때리진 않았고 종아리도 좀 치고 금식 기도도 막 시키고 이러니까 인마들 영감쟁이들 진짜 너무 짜증이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교를 너무 싫어했는데 마침 챈스 잉글랜드 왕이 되면서 장로교 빠이빠이 하고 성공회로 싹 갈아타게 됩니다.
그렇지만 스코틀랜드는 여전히 장로교가 주도하게 되었고 존 낙스, 앤드류 멜빌 같은 분들이 장로교의 기틀을 아주 잘 닦았죠. 그러면 스코틀랜드가 장로교의 본산지입니까? 그렇죠. 장로교의 본산지, 장로교의 어머니 같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장로교의 교인이었던 건 아니고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고 성공회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류 교회는 장로교회였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로마 가톨릭 교회나 또는 성공회 예배를 드리게 하면은 거의 뭐 신성 모독과 같은 행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신사참배 같은 그렇죠. 그런데 이 1620년대에 이후로 왕이 된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가 1637년도에 스코틀랜드에 성공회 예배를 도입을 시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잉글랜드의 왕이면서도 동시에 스코틀랜드의 왕이었기 때문에 성공회 예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야, 그러면 스코틀랜드 사람들 엄청 열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완전 소위 빡이 쳤는데 네. 가장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잉글랜드에서 파송된 성공회 사제가 와가지고 미사를 드립니다. 미사를 드리는데 미사의 가장 중요한 액션은 하리보를 이제 예수님의 몸인 빵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돌아서서 빵을 이렇게 드는 장면이 딱 있습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 예배의 핵심인데 이 미사를 성찬식을 제사로 만들어 버리는 행위인데 이거를 보고 있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할머니가 갑자기 벌떡 서더니 야 이 새끼들아 하면서 의자를 확 집어 던지고 그 할머니가 스쿼트를 많이 했는지 아니면 턱걸이를 많이 했는지 그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의자를 집어 던지면서 나한테 미사를 강요하느냐라고 하면서 빡빡이 칩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우리로 치면 3.1운동의 아이콘 유관순 누나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할머니로 대표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 이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약속,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 언약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찰스 1세가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명령을 안 따르고 의자를 잡아 던졌으니까 그렇죠. 또 빡이 쳤겠네요. 야, 저 할맛이 조져버려야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와 그리고 이제 안 그래도 짱나게 장로교회들 다 쓸어버리겠다 생각을 하고 옳다구나 하고 스코틀랜드로 이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갔는데 찰스의 별명을 제가 붙이자면 패왕입니다. 패왕, 초패왕. 그 힘이 장사했습니까? 이 항우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의 패왕인데 찰스는 패배의 왕이라서 패왕입니다. 전쟁만 하면 다 칩니다. 박살이 나요, 박살.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전쟁만 하면 져버려가지고 이 스코틀랜드 군대랑 이런 막 붙었는데 이 당시 전쟁 상황에서는 실제로 얘들이 싸우지도 않고 서로 이렇게 진을 치고 막 욕만 하다가 실수로 그때 당시에 총이 있었거든요. 총이 있었는데 실수로 어이쿠 하면서 스코틀랜드 쪽에서 총을 발사를 해버렸는데 한 명이 다쳤어요. 우리 전쟁 그만해야겠다. 너무 무섭다.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스코틀랜드의 영향력을 완전 잃어버리게 됐죠. 패왕 찰스 장난 아니에요. 이 정도쯤 돼야 패왕 타이틀을 갈 수가 있습니다. 겁나 찌지. 네, 장난 아니죠. 이름도 하필 찰스야. 야, 근데 그러면 일단 패왕이니까 네. 전쟁에서 다 패했는데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그래도 이게 좀 젠틀맨들인지 되게 좀 존중을 해줬어요. 그래도 왕 막 바로 이 무능한 왕 안 되겠다 해서 목을 쳐버리지는 않았고 그래도 왕 했는데 약간 개처럼 여김을 당하게 됐죠. 문제는 있었네요. 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찰스가 너무 쪽팔리니까 다시 전쟁을 해서 이 스코틀랜드 놈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시 전쟁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좀 더 거두려고 하니까 영국에서는 의회가 당시에도 셌거든요. 그래서 어허이 왕, 패왕 우리한테 너 같은 놈한테 줄 돈이 없어. 안 돼! 이렇게 제동을 걸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결국에 의회 쪽 지지하는 사람들이랑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갑자기
시빌워가 일어나게 된 거죠. 제가 아는 그 11호. 네, 그 팀 아메리카와 팀 아이언맨. 네, 하지만 네 찰스가 다시 또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패왕이잖아요. 네, 그래서 왕이 없다 보니까 의회에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 했는데 이때에 이끌어가던 의회의 이름을 장기의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전쟁의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종교였잖아요.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교회 분과위원회 특별 태스크포스를 만들게 됩니다. TF팀.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위원회 총회입니다. 이제 드디어 제가 아는 거 나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한 30분 넘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회의 나왔어. 미치겠다 진짜. 사실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제가 도와줄 수가 없었거든요. 외민 총회를 했는데 엄청 길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엄청 길게 회의를 하면서 문서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랑 대결의 문답, 소결의 문답인데 사실 이 신조 관련 문서 말고 다른 작업들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작업이요? 그 작업은 아니고요. 무슨 작업을 생각하셨습니까? 그러게요. 네, 중요하게 논의를 했던 거는 바로 노회 제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 노회 제도가 성경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목사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공회 말고 다른 개혁된 교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목사를 세워야 됐고 이 목사를 테스트하고 안수해서 파송하는 일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엄청 길었는데 네. 이제 좀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고 알겠습니다. 이거 하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네. 교리문답도 좀 보고 네. 신앙고백서도 좀 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누가 만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작성을 했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했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 수백 명 되는데 이 중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 회의를 주도하고 참여를 한 사람들은 대다수의 목사들,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잘생겼습니까? 그 외모는 그림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뽀샵질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림은 믿을 수가 없고요. 대신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 종교개혁 이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 논쟁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좋아하는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스위스 출신의 개혁자인 칼뱅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통달해 있던 사람들, 말만 하면 성경이랑 신앙 고백들에 대한 내용들을 줄줄줄 읊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대본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 대본 없이 알파고들 맞죠? 약간 라이브 방송 들어갔는데 저의 화면 계속 컴퓨터 그러니까. 우리 눈이 다 깔려 있잖아요. 망했습니다. 일단 알겠는데요. 네. 이제 신앙고백서 좀 알려주세요. 이제 현기증 날라. 알겠습니다. 이제 40분 돼 가는데 이제 신앙 고백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랑 요리문답들이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이 참석했던 신학자들은 이미 자기 이름으로 요리문답을 다 만들어냈어요. 윤스타 대교리문답, 윤작자 소교리문답 이런 식으로 낼 만큼 아주 대단한 실력자들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거 작성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이게 다른 사람들이랑 협의를 해서 하나의 공교회적인 하나의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 협의를 하는 게 굉장히 주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쓰는 방식이 되게 쉽지는 않았던 겁니다. 잠깐만 한 모금만 마시고 올게요. 우리 방송 지금 3명이나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간 여기 혹시 3명 아니야? 아니야. 그 전북에 계신 최한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동에 계신 서성욱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명은 누구지? 네, 좋아요. 와, 우리 아버지 보고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오늘 거짓말 한 거 없죠? 없어요. 네, 여기 온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거짓말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한 글자 한 글자씩 차례대로 이어서 필사하는 식으로 신앙 고백서를 만든 거네. 야. 아버지. 네. 필사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그 전에 16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아일랜드 신앙 고백서를 기초로 해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최고의 영문학 문학가인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이후 시기였기 때문에 이 셰익스피어의 영향에 따라서 영어 문체가 당시에로서는 굉장히 웅장하고 장엄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 오늘날 우리가 한 400~500년 뒤에 저 멀리 한국 땅에 있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 신앙 고백서가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특징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히려 요리문답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니 신앙 고백서만 일단 장황하게 적었으니까 거기에 모든 내용을 잘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보면 되는데 왜 대소요리문답을 만들었습니까? 말했던 것처럼 신앙 고백서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신앙 고백서의 목적 자체는 일종의 헌법 같은 법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육을 해야 하고 조금 더 잘 배우기 위해서 교육용 목적으로 교리문답을 새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소교리문답은 몇 문으로 되어 있을까요? 일단 이거 간사 시험에 나옵니까? 나옵니다. 오. 외민은 31장, 오. 대요리문답은 191문답, 오. 소요리문답은 107문답입니다. 오. 저 뒤에 간사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내가 썼지만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 숫자는 느릴까? 틀리면 댓글 달아주시면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요리문답을 만들었는데 대교리문답은 직분자들, 직분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 소교리문답은 어린이와 세례교육을 위해 만든 거죠. 대요리문답 196문답 역시 내가 숫자에 내가 문과거든. 네. 제가 196문답이라고 안 했습니까? 네, 196문답인 걸로 하겠습니다. 소교리문답 맞나요? 천만다행이네요. 네. 이 강의 전체가 망할 뻔했어. 하나라도 맞춰서 다행이야.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오늘 참 방송 힘들다. 오늘 좀 쉽지 않네. 전북에 사시는 최하림님께서 오늘 윤작자 많이 전해. 내 아버지의 당황했어. 와. 아버지. 제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유럽에서 만든 대요리문답 이런 요리문답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일 큰 차이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외민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기독교 강요 같은 경우에도 사도신경을 직접 해설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외민의 사도신경 내용이 없냐 이렇게 했을 때는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걸 잘 풀어가지고 외민과 대소교리문답을 잘 녹여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용이 없는 게 아니고 잘 풀어서 잘 흡수되어 있다. 그래서 그거 잘 알면 사도신경 잘 할 수 있다. 이런 의미.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에서 예수님의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에 대한 직분을 해설하는데 요거는 칼뱅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10계명에 대한 해설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청교도들이 엄격하게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더욱더 성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로 외민에서 이제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이것만 만들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신조가 예배 때 교회 생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을 잘 공부하고 가르친 대로 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담아서 시편 찬송을 만들기도 했고요. 예배 모범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어떤 그런 것과 같냐 이렇게 했을 때는 다른 의미입니다. 예배 모범으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성경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약간 가이드라인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교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잘 나타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라는 파트를 결정하고 그것대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썼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1643년부터 49년까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회의를 통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해냈는데 이게 굉장히 씁쓸하게도 이 총회의 결과물이 영국 브리튼 섬에 잘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시에 이 국가 정치적인 상황에 휩쓸려 버리게 되면서 그 잉글랜드에서는 장로교를 싫어하는 올리버 크로멜이 장악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예 왕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서 결국 잉글랜드는 영국 성공회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반대로 스코틀랜드에서는 외민 총회에서 결정한 그 결과물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러면 스코틀랜드에서는 그 정착을 잘했냐 했을 때는 잉글랜드의 핍박으로 자리 잡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브리튼 섬에서 이제 청교도들이 식민지를 개척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미 지금 트럼프가 있는 그 아메리카 대륙에 이 장로교도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거리가 멀고 또 그리고 이주해 간 사람들이 이 외민 총회 결과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자리 잡은 게 교육용으로 만든 소교리 문답 정도가 교육용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 아메리카 대륙 역시 결국에 장로교회가 다수가 자리를 잡지는 못하고 다른 여러 교파들이 더욱더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실제로 선교사를 되게 많이 파송을 하잖아요. 근데 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한국에 많이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과 우리나라의 어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결과물들을 이제 자리 잡는 데 어떤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원래 전 세계적으로는 장로교회는 굉장히 적습니다. 실제 다수는 로마 가톨릭이나 영국 성공회, 침례교, 감리교 이런 계열의 교파들이 훨씬 더 다수가 있는데 한국은 장로교회가 거의 절대다수. 저기 건너편에 보이는 비읍교회도 장로교회. 엄청 장난 아니죠, 규모가. 한국만의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데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교파들이 조선의 선교사들을 많이 안 보내서 그렇습니다. 미국의 장로교회들이 선교사들을 주로 파송을 해서 그렇고 그리고 식민지 시대 그리고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이랑 교류할 수 있는 장로교회가 더 많이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한국 땅에는 장로교회가 자리 잡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영향 아래에서 SFC가 조직이 된 거죠. 실제 교회, 한국 교회 안에 장로교가 주류를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SFC가 교회의 기관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교회의 지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